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포크맨입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이제 뭘 좀 더 해보려고 하다가 오디오가 거의 안 들어간 영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하고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1절 기념사를 듣고도 저는 영상을 찍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 그럴 수 있다.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그러나 며칠 전 강제징용 청구권에 대한 그 소송,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3자에 의한 지급.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보면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난리가 나고, 그 관계된 피해자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그럼 일본이 그렇게 우기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 불리는 정권들이 똑같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의 그 잘못된 첫 단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하면 재산과 이익에 관한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까지 해서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위안부 합의라는, 하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갖고 왔을 때도 일본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는 해줄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주니 이것은 이제 이 위안부와 관련된 청구권이나 이런 것은 불가역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역적,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럼 도대체 1965년 한일협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길래 이렇게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협정 합의문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재산과 지적, 그리고 이 재산과 이익에 관한 청구권은 이번 협의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된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맹점이죠. 일본은 아직까지 그 논리를, 그 협정을 가지고 덤비는 거고, 2018년 대법원 판례는 이건 국가 간의 소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전범 기업에서 배상하라 라는 판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뒤로 단일엔도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버텨왔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합의, 그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문재인 정권 상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맞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시 됐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제3자에 의한 배상금 지불이라는 95 되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이 거지 같은 돈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논점이 많이 지금 흩어지고 있긴 한데, 자, 그럼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는 하지 않았던 결정이죠. 문재인 정권 때는 배상해라 라고 했던 거고, 왜 이제 와서 다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걸 탓하기 전에 1965년 한일협정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일협정은 이 시작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 한일협정을 시작을 했고요. 배상금 청구를 이승만 대통령이 20억에 대한 20억을 요구했죠. 말도 안 된다, 일본에서는. 이때 나온 논리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논점이 바로 이거고요. 독립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왜 그러냐?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 전범 국가와 그리고 그 피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바로 이루어졌던 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그 조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한국은 일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상. 일본은 그걸 내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입장 차이로 어떤 반문을 하냐면, 자, 일본은 그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너희는 독립이 아니라 분리가 돼 있고, 이 분리라는 것은 원래 일본과 한국은 하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는 분리되었으니 우리는 너희에게 피해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피해 국가가 받아야 할 배상금 또한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일본의 일본의 관점이었고요. 우리나라 입장은 뭐였냐면, 자, 을사늑약 자체가 고종 황제가 직접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조약이고, 이 이토히로부미가 총과 칼로 조정 대신들을 협박해서 이루어낸 강제적 협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습니다. 한참 이승만 정권 당시에 한참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 너희는 행복해 해야 한다.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끔찍하겠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들은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그 승전국들이라고 하죠. 강대국 승전국들은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패전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너희가 독립 또는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면 너희는 절대 이렇게 독립이나 분리가 될 수 없다 라는 논리를 펼치죠, 일본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빡이 칩니다. 그래서 협상을 엎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일은 하지 않았던, 친미를 할지언정 친일은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었기에 이 말을 듣고 빡을 쳐서 협상 자체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19 이거가 일어나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빵이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일본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죠. 야, 박정희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딱 하나가 나오죠. 다카키 마사오다.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 자,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다카키 마사오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뻐하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의회 의장이었던 신분의 박정희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박정희가 국가 원수급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뭐냐? 어차피 해야 될 협정이고, 자, 그럼 우리가 유리하게 가려면 뭐가 있을까? 자, 만주인맥을 이용합니다. 만주인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시노부스케. 기시노부스케는 만주군의 군수나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운영했던 A급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긴 하죠. 뒤에 보면 1970년 기시노부스케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급 외교훈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급 전범이 우리나라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유로 A급 전범이 훈장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기시노부스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고요. A급 전범이고요.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A급 전범입니다.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 만천장의 기시노부스케를 비롯한 그 만주 인맥들을 초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박정희는 기시노부스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모범 삼아 한국도 발전시키고 싶다. 형으로서 동생을 잘 챙겨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에게.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만찬장에 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치로. 이 신이치로라는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 교장 출신이거든요. 1940년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나이 제한에 걸려서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서를 썼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때 그 혈서에 감동을 받아서 입학을 허락했던 사람이 바로 신이치로 교장입니다. 이 사람을 만찬장에 불러들여요. 박정희가 신이치로를 보자마자 옛 스승님을 만났으니 인사를 해야겠다라며 큰절을 합니다. 이상하게 가고 있죠, 상황이. 이게 61년, 63년의 상황입니다. 자, 63년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취임식에 오다 일본 자민당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무대를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일본에게 있어서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한국에 심어놓은 일본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생각하고 기다렸을 때 그 이승만이 엎어놓은 일본 한일협정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파트너였을 박정희가 바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과 이익에 관한 청구권 모든 것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라는 협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당시에 받았던 것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입니다.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 예, 5억 달러를 총 받았는데요. 유상 3억 달러, 아니, 무상 3억 달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았던 건 일본에서 쓰다 버릴 만한 기계들, 그리고 용역비로,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1년에 3,000불씩 그래서 10년에 받았던 거고요. 유상 2억 달러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가 받았던, 일본에게 받았던 배상금은 무상 3억 달러, 그것도 금액이 아닌 다 녹슬어서 쓰지 못하는 기계 그리고 용역비 정도로 받은 것이 전부였죠. 유상 2억 달러는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5억 불의 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소양강댐을 지어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일조를 했다고, 그래서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관점으로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화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조선의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고 하수 처리를 만들고 상수도를 만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자, 그러면 결론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왜 그 보수 정권에서는 일본은 그대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미 한일협정은 한일 간의 배상금 청구는 1965년 요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료되고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965년에 우리가 그 5억 불을 받을 때도요, 일본은 그거를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법,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을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명목으로 줬냐?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5억 불을 준 겁니다. 부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말도 안 되는. 자,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받았다 칩시다. 네,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정권이 받았네요. 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피해자가 빠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한일협정에서
친일파 대통령이 5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억을 받고 2억은 빌린 겁니다. 이걸로 일본과 한국은 모든 배상금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한 걸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끝냈습니다. 자, 피해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2018년 그 대법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자, 국가가 받은 건 국가가 받은 거고 개인이 전범 국가에게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본에서는 패소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왜? 이걸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도 전범 국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쓰비시나 뭐 이런 국가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그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기업들에게 너희가 배상해라 라고 판결 난 것이 2018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던 거고, 자, 그럼 니네는 해라, 내놔라, 내놓지 않겠거든, 압류를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였고요. 일본은 단 1엔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버텼던 것이 지금이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면서 일본이 우린 줄 수 없다, 너희는 왜 그러냐, 왜 니네는 1965년 한일협정을 무시하냐 라면서 수출 규제를 막고 수출 규제를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각종 뭐 이것저것 막아놓고 그러면서 망가지고 벌어졌던 게 한일 관계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부터 영원한 파트너, 3.1절 기념 그 연설에도 나왔지만 협력적인 파트너가 돼야 할 일본과의 그 분쟁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이런 결정이 났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도 공기업들이 기부를 해서 제3자 지급이라는 형태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죠. 정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권을 욕하자고 만든 영상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냥 도대체 일본과 그리고 보수 정권이 이해하는 1965년 한일협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1965년 한일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국가에게 배상금을 받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이 그렇게 몇십 년간 떠들어댔던 1965년 한일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고 박정희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애초부터 한일 관계는, 한일 협정 자체는 1965년 친일파 대통령으로 인해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고요. 그것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정권들은 일본의 버티기로 인해서 계속 실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보수 정권들에 의해서 피해자분들만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만 화가 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역사 이야기꾼 포크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대한민국 언제까지 박정희라는 친일파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업적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21세기고 냉전 시대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친일파라는 집단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친일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친일이든 친북이든 안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결정으로 어떠한 과오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바로 잡고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965년 친일파 대통령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한일협정을 이제는 자주독립국가에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논리를 아직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건가 싶습니다.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리 예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다음 영상은 그럼 우리는 왜 아직까지 친일이 특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고제 갑니다. 다음 영상, 왜 이승만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는가? 자, 이번 시간은 1965년 한일협정,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가 이끌었던 한일협정, 그로 인해 지금 수십 년간 우리는 발목 잡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1965년 한일협정이 뭐였길래 우린 이렇게 일본은 저다지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역사 이야기꾼 포크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이승만의 친일청산 기대해 주십시오.